자, 학습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학습 데이터는 어떠한 정보와 어떠한 정보가 모두 존재해야 하는 거죠. 네, 정답과 힌트 정보가 모두 존재해야 한다. 다르게 표현하면 독립변수에 대한 데이터와 종속변수에 대한 데이터가 모두 존재하고요. 맞을까요? 그 독립변수는 2개 이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독립변수는 영어로는 independent variable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IB로 표현할 거고요. 그 다음에 종속변수는 dependent variable이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DB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B 독립변수에 대한 데이터와 종속변수에 대한 데이터가 모두 존재해야 되고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파악해야 되는 정보는 무엇이냐면 학습 데이터에 존재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죠. 얘네들 간의 관계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을 하나요? 무엇을 사용을 하죠? 수학적인 모형을 사용을 하죠. 지도학습 알고리즘을 우리가 수학적인 모형이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학적인 모형 안에는 무엇이 존재하는 거죠? 수학적인 모형은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파라미터의 역할이에요. 파라미터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선택한 수학적인 모형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학습 데이터에 존재하는 x랑 y의 관계를 정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파라미터가 취하는 값에 따라서 무엇이 달라지는 거예요? x랑 y의 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우리는 파라미터가 취할 수 있는 여러 개의 값들 중에서 학습을 통해서 어떠한 값을 도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한 모형을 가지고 x랑 y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값인 최저값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맞나요? 자, 기계학습에서는 최저값을 구하기 위해서 무엇의 파라미터의 최저값을 구하기 위해서 어떠한 펑션을 사용을 한다고요? 비용함수를 사용을 하죠. 자, 비용함수가 무엇을 나타내나요? 우리가 선택한 모형이 학습 데이터에 존재하는 종속변수를 설명하지 못하는 정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비용함수는 무엇에 대한 펑션이라고요? 비용함수가 갖는 여러 개의 값들 중에서 혹은 텀들 중에서 우리가 그 값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텀이 무엇이에요? 파라미터밖에 없죠. 맞나요? 파라미터밖에 없어요. 비용함수는 파라미터에 대한 펑션이 됩니다. 즉 비용함수의 값이 파라미터의 값에 의해서 달라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우리는 파라미터가 취할 수 있는 여러 개의 값들 중에서 어떠한 값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설명하지 못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비용함수의 값을 미니마이즈하는 파라미터의 값을 찾으면 그게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도출하고자 하는 파라미터의 어떠한 값이 되는 거죠? 최저값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굉장히 클리어하죠. 맞나요? 자, 그래서 학습을 통해서 구체적인 파라미터의 값, 즉 최저값을 갖고 있는 수학적인 모형을 우리가 도출합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어디에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데이터에 적용을 해가지고 문제에 대한 데이터에 존재하는 각각의 관측치가 갖고 있는 힌트 정보, 즉 독립변수의 값을 이용해서 각각의 관측치의 종속변수의 값을 예측하게 되면 우리가 지도학습 알고리즘을 가지고 어떠한 문제를 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전반적인 순서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되나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있을까요? 자, 지도학습 알고리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문제의 종류에는 크게 2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문제요? 문제의 종류. 회귀와 분류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지도학습 알고리즘을 가지고 풀고자 하는 문제의 종류가 회귀의 문제가 되는지 아니면 분류의 문제가 되는지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요? 얘네들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종속변수의 유형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데이터의 유형이라고 하면 틀려요. 종속변수의 유형이에요. 자, 종속변수가 연속변수인 경우에는 우리가 그러한 문제를 무슨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회귀 문제라고 하는 거고요. 맞나요?
그리고 종속 변수가 명목 변수 혹은 범주형 변수인 경우에는 우리가 그러한 문제를 분류 문제라고 합니다. 자, 회귀 문제와 분류 문제를 구분하는 이유가 구분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할인 학생이 비용함수가 달라서 손실함수가 달라서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맞는데 그건 조금 이따 설명할 거고 기본적으로 더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수학적인 모형이 달라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 풀고자 하는 문제가 회계 문제인지 분류 문제인지에 따라서 더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수학적인 모형이 일반적으로 다르다고요. 예를 들면 회계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간단하게 혹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수학적인 모형이 선형회계 모형이 되고요. 그리고 분류의 문제에 대해서 가장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 수학적인 모형이 로지스틱 회계 모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풀고자 하는 문제가 회계 문제인지 분류 문제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처음 단계에서. 알겠죠? 오케이.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한 거고요. 네. 그리고 비용함수를 미니마이즈하는 파라미터의 값을 찾을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사용이 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이 날까요? 그 두 가지가 뭐예요? 하나가 노멀 이퀘이션 방법이고 다른 하나가 경사강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노멀 이퀘이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특정한 비용함수의 값을 미니마이즈하는 파라미터의 값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맞나요? 자, 여기서 말하는 노멀 이퀘이션 정규 방정식이 무엇이라고요? 무엇이 0인 방정식을 우리가 정규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1차 도함수 접선의 기울기의 값이 0인 방정식을 우리가 정규 방정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방정식을 이용해서 비용함수의 값을 미니마이즈하는 파라미터의 값을 찾는 방법이 정규 방정식 방법인 거예요. 자,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파라미터의 값을 찾으면 그 파라미터의 값이 정규 방정식 방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최저값이 됩니다. 즉 비용함수의 값을 미니마이즈하는 값이 되는 거죠. 왜 그래요? 왜 얘를 만족하는 방정식을 풀면 얘를 만족하는 파라미터의 값을 찾으면 왜 걔가 비용함수의 값을 미니마이즈하는 파라미터의 값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비용함수의 어떠한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가 된다라고 하는 팩트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비용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비용함수의 값이 미니마이즈 되는 지점, 이 지점에서의 접선을 그으면 이렇게 되겠죠. 이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방정식을 풀면 비용함수의 값을 미니마이즈하는 파라미터의 값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맞나요? 자, 이 정규 방정식 방법은 비용함수의 형태가 어떠한 경우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더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혹은 비용함수의 형태가 어떠한 경우에는 적합하게 적용하지 못할까요? 자, 얘를 사용하기에 적합한 비용함수는 아래로 볼록한 형태여야 해요. 알겠죠? 그래야지만 이렇게 생겼을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야지만 최소가 되는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된다고요. 만약에 그렇게 생기지 않고 지난번에 보여준 것처럼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얘는 컨텍스 형태가 아니에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이 반드시 무엇을 의미하지 않아요? 비용함수의 값이 최소가 되는 지점을 의미하지 않는다고요.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방정식을 풀었을 때 나오는 값이 비용함수가 최소가 되는 지점에 대한 파라미터 값이라고 하는 보장이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함수의 형태가 컨벡스가 아닌 형태에는 이 방법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어떠한 방법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오늘 수업 시간에 공부를 하고자 하는 경사강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경사강법은 어떠한 특정한 방정식을 풀어서 비용함수의 값을 미니마이즈하는 파라미터의 값을 한 번에 찾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파라미터의 값을 업데이트 해가지고 비용함수의 값을 최소화하는 파라미터의 값을 찾는 방법이에요. 일반적으로 딥러닝에서는 경사강법만을 사용을 합니다. 정규 방정식은 사용하지 않아요. 자,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딥러닝에서도 이제 신경망 모형을 이용해서 혹은 딥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어떠한 회귀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요. 그런 회귀 문제에 대한 비용함수는 보통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비용함수 중에 하나인 MSE가 됩니다. MSE가 어떠한 형태인지는 기억이 나죠. MSE는 아래로 볼록한 컨벡스 형태의 펑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딥러닝 알고리즘에서는 회귀 문제를 풀 때도 경사각법을 사용을 해요. 왜 그러냐면 딥러닝 알고리즘에 포함이 되어 있는 파라미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노멀 이퀘이션 방법을 가지고 비용 함수를 미니마이즈하는 값을 찾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메모리 용량이 너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쓰지 않고 경사각법을 씁니다. 이 수업에서는 딥러닝 알고리즘에 대해서 공부를 하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본적인 차이나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비용함수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할게요. 지난 시간에는 비용함수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맞나요? MAE가 있고 그 다음에 MSE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비용함수의 종류는 아까 할인 학생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를 푸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알겠죠? 즉, 회귀 문제에서 사용이 되는 비용함수하고 분류 문제에서 사용이 되는 비용함수가 다르다고요. 회귀 문제에서 사용이 되는 비용함수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 두 가지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MAE하고 MSE예요. 자,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많이 사용이 된다고요? MSE라고 했죠. 왜? 미분을 하기가 더 쉽기 때문에 그래요. 왜 미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비용함수의 값을 미니마이즈하는 파라미터의 값을 찾기 위해서는 미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규 방정식 방법을 사용을 하든 경사방법 방법을 사용을 하든 똑같습니다. 둘 다 미분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미분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MSE라고 하는 비용함수를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회귀 문제에 대해서 더 빈번하게 많이 사용을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분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하는 비용함수가 하나로 정해져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제 데이터 분석에서는 얘 하나만 사용을 합니다. 그 비용함수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교차 엔트로피라고 하는 비용함수가 돼요. 자, 그래서 종속 변수가 0하고 1, 두 개의 값만을 취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교차 엔트로피는 어떠한 형태로 생겼냐면 이러한 형태로 생겼어요. 얘에 대해서는 나중에 디테일하게 설명을 할 텐데 간단하게만 여기서 소개를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서 yi는 학습 데이터에 존재하는 i번째 관측치가 갖는 실제 종속 변수가 되고요. 그리고 이 p 부분 있죠. 얘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확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얘는 종속 변수의 값이 1일 확률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얘는 종속 변수의 값이 얼마일 확률을 나타낼까요? 당연히 0일 확률을 나타내겠죠. 자, 이러한 확률 값이 무엇에 의해서 예측이 되냐면 여러분들이 선택한 수학적인 모형, 예를 들어서 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가지고 예측이 됩니다. 즉, 교차 엔트로피라고 하는 비용 함수도 MSE나 MAE와 마찬가지로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실제 종속 변수 값과 모형을 통해서 예측이 되는 값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 형태만 다른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형이 데이터를 설명을 잘한다. 즉 종속 변수에 학습 데이터에 있는 종속 변수를 설명을 잘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실제 종속 변수 값과 모형을 통해서 나온 예측치의 차이가 줄어든다고. 반대로 설명을 못하면 그 차이가 늘어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왔는지는 나중에 확률을 좀 공부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얘도 비용함수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형이 갖는 설명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얘의 값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용함수이기 때문에 얘의 값이 나타내는 게 뭐예요? 우리의 모형이 설명하지 못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거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력이 커지면 비용함수의 값이 작아집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비용함수를 사용하는지와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똑같다고요.
모든 비용함수는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의 모형이 설명하지 못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비용함수의 형태가 구체적으로 MSE가 됐든지 아니면 교차 엔트로피가 됐든지 상관없이.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회귀 문제를 푼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비용함수를 미니마이즈하는 파라미터의 값을 찾으면 되고요. 그리고 분류의 문제를 푼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비용함수를 미니마이즈하는 파라미터의 값을 찾으면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강조를 하면 비용함수는 무엇에 대한 펑션이다? 비용함수의 형태가 무엇이 되든 상관없이 비용함수가 얘가 되든 상관없이 파라미터에 대한 펑션이라고. 즉 비용함수에서 모르는 값은 파라미터밖에 없는 거예요. 즉 파라미터 값에 의해서 비용함수의 값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파라미터가 취할 수 있는 여러 개의 값들 중에서 비용함수의 값을 미니마이즈하는 파라미터의 값을 찾으면 돼요. 비용함수의 종류가 얘가 되든 상관없이요. 알겠죠? 자, 여기서 잘 기억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비용함수의 종류는 무엇에 따라서 달라진다? 여러분들이 풀고자 하는 문제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고요. 맞을까요? 회귀 문제에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어떠한 비용함수가 사용이 된다고요? MSE가 사용이 되는 거고 분류의 문제에서는 어떠한 비용함수가 사용이 되는 거예요? 교차 엔트로피예요. 교차 엔트로피는 영어로 표현하면 크로스 엔트로피가 됩니다. 네. 민호 학생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네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자, 비용함수를 미니마이즈하는 파라미터의 값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더 하도록 할게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정규방정식 방법이랑 경사강법 방법이 있는데 정규방정식 방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합하게 사용이 될 수 있다고요? 비용함수의 형태가 어떠한 경우에 컨벡스한 경우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하기가 적합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비용함수 형태가 컨벡스가 아닌 형태에는 경사강법을 사용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경사강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자, 경사강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이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비용함수를 가지고 다시 한번 노멀 이퀘이션을 이용해서 비용함수의 값을 미니마이즈하는 파라미터의 값을 찾아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모형이 이렇게 됐었고 그리고 학습 데이터가 이렇게 됐었죠. 그리고 얘는 어떠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 종속 변수가 셀러리예요. 연봉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풀고자 하는 문제가 어떠한 종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회귀예요, 분류예요? 회귀죠. 왜? 얘는 연속 변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비용함수로 무엇을 사용을 하나요? MSE를 사용을 합니다. 알겠죠? 자, MSE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원래 여기는 n이 들어가야 하지만 n이 학습 데이터에 존재하는 관측치의 수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학습 데이터는 관측치가 2개가 되기 때문에 여기 2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다 계산을 하면 이렇게 나왔었죠. 그리고 얘는 B1에 대해서 2차 함수가 되는데 2창 앞에 있는 개수가 양수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한 형태의 비용함수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파라미터, 즉 B1의 값이 무엇이냐면 비용함수의 값을 미니마이즈하는 요 지점에 대한 B1의 값, 걔를 B1 스타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여기서는 아래로 볼록한 형태이기 때문에 무엇이 비용함수가 어떠한 팩트를 이용하면 돼요? 최소가 되는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된다라고 하는 팩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노멀 이퀘이션 방법을 쓰면 되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미분값 시 0인 방정식을 만족하는 B1의 값을 찾으면 돼요. 그래서 얘를 미분을 했었죠. 자,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미분 공식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얘를 미분을 하면 5B1-14가 되고 얘가 0인 방정식을 풀게 되면 B1의 값이 5분의 14가 되는 거죠. 맞나요? 자, 이렇게 해서 풀면 돼요. 하지만 동일한 문제를 설명을 위해서 지금부터는 경사강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사강법은 어떠한 방정식을 풀어서 파라미터의 값을 한 번에 딱 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비용함수의 값을 미니마이즈하는 파라미터의 값을 찾는 방법이라고요? 순차적으로 업데이트를 한다고요. 자, 그럼 업데이트할 때 필요한 공식이 있겠죠. 업데이트할 때 사용되는 공식이 있어요. 그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경사관법에서 사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공식이에요. 자, 여기서는 파라미터가 bi가 되는 거죠. 얘의 최저값을 구하기 위해서, 즉 비용함수를 미니마이즈하는 bi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공식을 이용해서 순차적으로 bi의 값을 업데이트해가지고 비용함수의 값을 미니마이즈하는 파라미터의 값을 찾는 방법이 경사하강법이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업데이트가 되는지 봅시다. 얘가 뭐예요? bi의 현재 값이에요. 여기서 빼기, 에타 곱하기 이 부분을 해요. 여기서 에타는 무엇을 나타내냐면 상수예요. 그 값을 누가 결정하는? 사용자가 결정하는. 자, 이러한 애들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불러요. 자, 하이퍼 파라미터가 무엇이라고요? 사용자가 그 값을 결정하는 파라미터예요. 자, 얘랑 여러분들이 혼동을 하면 안 되는 게 무엇이냐면 모형이 갖고 있는 파라미터예요. 모형이 갖고 있는 파라미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1차 함수에 해당하는 모형을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에는 어떠한 파라미터가 존재하는 거예요? B0와 B1이 있는 거죠. 얘네들은 그 값을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사용자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학습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최저값이 도출이 되는 거고요. 그러한 반면에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하는 애들, 여기에 나와 있는 에타 같은 애들은 그 값을 누가 결정을 한다고요? 사용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도학습 알고리즘 혹은 뭐 다른 종류의 기계학습 알고리즘들에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여러 개 존재해요. 그 중에 하나가 에타예요. 에타를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러닝 레이트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 뭐라고 하죠? 러닝 레이트? 학습률이라고 하죠. 그리고 얘는 보통 0에서 1 사이의 값을 취해요. 러닝 레이트가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한 번에 업데이트 되는 정도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러닝 레이트를 크게 하면 한 번에 업데이트를 많이 할까요? 조금 할까요? 많이 하는 거죠. 이게 업데이트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이. 그렇죠? 에타가 커지면 이 부분의 값이 커지기 때문에 한 번에 업데이트가 많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에타의 값을 작게 하면 업데이트 되는 정도가 작아지는 거죠. 업데이트가 한 번에 너무 많이 돼도 문제가 발생을 하고 너무 조금만 돼도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절한 러닝 레이트의 값을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습을 잘 하기 위해서는. 자, 그리고 에타랑 곱해지는 이 부분을 볼게요. 이건 하나의 텀이에요. 얘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bi의 현재 값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예요. 알겠죠? 만약에 비용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고 bi의 현재 값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얘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지점에서의 접선을 그어요. 접선을 그으면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얘의 기울기가 이 값이라고요. 만약에 bi 커런트 값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이 지점에서 우리가 접선을 그을 수가 있겠죠. 맞나요? 이렇게 그을 수가 있다고요. 얘의 접선의 기울기가 현재 bi 값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그 값이랑 에타랑 곱해서 현재 값에서 빼가지고 파라미터의 값을 업데이트해서 새로운 파라미터의 값을 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동일한 공식을 사용해서 순차적으로 반복적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자, 동일한 비용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에는 노멀 이퀘이션이 아니라 경사강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비용함수의 값을 미니마이즈하는 파라미터의 값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이제 노멀 이퀘이션을 사용해서 찾은 거고요. 요 값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정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파라미터의 초기 값이에요. 그 초기 값을 가지고 어떠한 공식을 사용해서 이 공식을 사용해서 파라미터의 값을 순차적으로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파라미터의 초기 값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보통 랜덤하게 정해져요. 알겠죠?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긴 한데 허 방법도 있고 뭐 제비어 방법도 있고 한데 그거는 이제 딥러닝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 방법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랜덤하게 초기 값을 설정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B1의 초기 값이 15로 설정이 되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단계에서 B1의 값이 15에서 얼마로 업데이트가 될까요? 그걸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공식을 쓴다고요? 이 공식을 쓰는 거죠. 얘를 쓰는 거예요. 자, B1 커런트가 얼마예요? 첫 번째 단계에서 B1의 초기 값이죠. 처음 단계이기 때문에. 맞아요? 얼마예요, 얘는? 우리가 얼마라고 설정을 했죠? 15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에타를 정해야 돼요. 에타의 값은 누가 정한다고요? 사용자가 정하죠. 몇하고 몇 사이의 값으로 보통 0하고 1 사이의 값이에요. 여기서는 0.01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구해야 되죠. 얘는 어떠한 값이라고요? 어떠한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어떠한 지점에서의 경사값? 현재의 BI 값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예요. 자, 현재의 BI 값이 얼마예요? 15죠. 15인 지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현이 되겠죠. 맞나요? 이 접선의 기울기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죠? 얘를 구한 다음에 여기에 현재 BI 값을 넣으면 돼요. 맞아요? 얘는 어떻게 구해요? 얘를 미분하면 되죠. B1에 대해서 얼마가 나왔어요? 아까 했죠? B1 14가 나왔어요. 자, 여기 얼마를 넣으면 현재 BI 값인 15를 넣으면 15인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나온다고요. 얼마예요? 61이죠. 맞나요? 여기 61을 넣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B1 U가 현재 BI B1 15 빼기 0.01 에타가 0.01이기 때문에 그렇죠. 곱하기 현재 BI 값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61로 나왔어요. 그럼 얘는 얼마예요? 14.39가 되죠. 이게 뭐예요? 첫 번째 단계에서 새롭게 업데이트가 된 D1의 값이에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자, 14.39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우리 어디까지 가야 돼요? 이 지점까지 가야 한다고요. 순차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즉 얘를 미니마이즈하는 B1의 값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단계로 가죠. 두 번째 단계에서도 동일한 공식을 사용합니다. 근데 무엇이 달라진 거예요? B1 커런트의 값이 달라진 거예요. 자, 두 번째 단계에서의 B1 커런트 값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전 단계에서의 B1 U가 되는 거죠. 당연히. 맞아요? 14.39가 되는 거예요. 맞을까요? 어떻게 돼요? 에타의 값은 똑같습니다. 이거죠. 어디에서? 14.39에서.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어떻게 구해요? 우리가 아까 이거 구했죠? 여기에 얼마를 넣으면 돼요? 현재 B1 값인 14.39를 넣으면 돼요. 5 곱하기 14.39 빼기 14가 나오겠죠. 얼마예요? 벌써 계산했나요? 네, 이거랑 곱해서 빼면 돼요. 계산을 하면 계산한 게 나와 있죠. 여기 있어요. 13.81이 돼요.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을 한다고요. 언제까지? 파라미터의 값이 비용 함수를 미니마이즈하는 파라미터의 값에 가까워질 때까지. 보통 끝까지 가지 않고요. 한 번에 업데이트 되는 정도가 너무 작아지면 거기에 이제 스레시홀드를 걸고 그거보다 작아지면 업데이트를 멈춰라 뭐 이런 식으로 경사강법이 진행이 됩니다. 끝까지 가진 않아요. 자, 경사강법이 어떠한 식으로 작동이 되는지 이해가 됐을까요? 자, 경사강법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게 무엇이냐면 이 업데이트 되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이 부분의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비용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최소가 되는 지점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와 있죠. 이 오른쪽에서 해당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오른쪽에서는 이 접선의 기울기가 항상 어떠한 값을 갖죠? 접선을 이렇게 그을 수 있잖아요. 얘는 항상 어떠한 값을 가져요? 양수죠. 맞아요? 얘 양수예요. 그리고 에타는 0하고 1 사이의 값을 갖는다라고 했죠. 그럼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예요. 양수 곱하기 양수 곱하기 음수예요. 그럼 전체가 얼마가 돼요? 음수. 전체가 음수가 되죠. 즉 이쪽에서는 업데이트 되는 정도가 마이너스라고요. 음수라고요. 그럼 업데이트가 항상 어느 쪽으로 발생해요? 왼쪽으로 발생하죠. 작아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어디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어디에 가까워져요? 최소가 되는 지점에 가까워지죠. 자, 이쪽을 볼게요. 최소가 되는 지점 오른쪽 왼쪽 부분. 여기에서는 접선을 딱 그으면 접선이 잘 안 그어지는데. 자,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인가요? 양수인가요? 음수죠. 자, 그러면 얘는 음수, 얘는 양수, 얘는 음수. 이 셋을 곱하면 결과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양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왼쪽 부분에서는 업데이트가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오른쪽 방향이에요. 이렇게. 맞나요? 네,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디로 조금씩 더 가고 있어요? B1 스타, 최저값으로 가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경사광법을 보통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하죠. 처음에 시작점이면 이렇게 그려요. 한번 업데이트되고 또 업데이트되고 또 업데이트되고. 그래서 경사를 이용해서 비용함수의 아랫부분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경사광법이에요. 그레디언트 디센트. 자, 에타의 값이 너무 크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요? 에타의 값이 무엇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한 번에 업데이트 되는 정도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에타의 값이 너무 크게 되면 업데이트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자, 업데이트가 한 번에 많이 발생하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을 할까요? 그렇죠? 채팅창을 이용해서 여러 학생들이 얘기를 해준 것처럼 가까이 가요. 근데 업데이트 정도가 너무 크게 되면 여기서 어떠한 지점을 지나갈 수 있어요? 최소가 되는 지점을 지나갈 수 있다고요. 그럼 여기서는 이 최소가 되는 지점 왼쪽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업데이트가 발생을 할 거잖아요. 근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업데이트가 너무 크게 되면 이렇게 된다고요.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발산이라고 하죠. 수렴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반대로 에타의 값이 너무 작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번에 업데이트 되는 정도가 굉장히 작은 거죠.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네, 학습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학습의 시간이 오래 걸리면 우리가 요즘에는 보통 굉장히 복잡한, 즉 파라미터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수학적인 모형, 뭐 딥러닝 같은 모형을 사용해서 빅데이터를 분석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한 번 학습하는데 복잡한 모형이나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다고요. 그럼 우리가 한 번을 학습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학습의 결과를 보고 결과가 좋지 않으면 다시 처음 단계로 가가지고 모델을 튜닝을 한다든지 데이터를 더 수집을 한다든지 그러한 작업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학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한 과정을 계속 여러 번 반복을 해야 되는데 한 번 학습할 때 그렇게 몇 달씩 걸리면 어떠한 프로젝트를 제대로 진행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행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학습의 속도, 학습에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파라미터의 값을 에타의 값을 너무 작게 해도 학습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에타의 값을 적절하게 설정하는 게 필요하죠. 자, 그럼 에타의 값을 얼마로 설정하는 게 적절한 거냐? 이거에 대한 답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형을 사용을 하느냐 혹은 어떠한 데이터를 분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정한 데이터를 특정한 모형을 가지고 분석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이나 선행 연구들을 찾아봐야 돼요. 이러한 데이터에 대해서 내가 이러한 수학적인 모형을 사용을 해가지고 분석을 하려고 하는데
경사강법에서 사용이 되는 에타의 값을 얼마로 하면 좋겠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찾아보면 그 정보가 대부분 다 나옵니다. 딥러닝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적으로 CNN이나 RNN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0.001에 해당하는 값을 많이 써요. 이건 일반적인 거예요.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하이퍼 파라미터의 값을 여러 개를 트라이 해보고 그 중에서 모형의 성능을 가장 좋게 하는 하이퍼 파라미터의 값을 최종적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정답이 사전에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기계학습을 이용해서 어떠한 문제를 푸는 경우에는. 자, 여기까지가 경사강법 관련된 내용이고요. 혹시 관련해서 질문이 있을까요? 자, 질문이 없으면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형의 성능 평가하기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단한 건 아니고. 자,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바에 따르면 지도학습 알고리즘이 어떠한 순서를 거쳐서 작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맞을까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처음에 학습 데이터와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데이터를 준비를 하고, 그리고 학습 데이터에 존재하는 독립변수들과 종속변수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어떠한 수학적인 모형 혹은 알고리즘을 선택을 하고 학습을 해서 파라미터의 최저값을 찾은 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데이터에 적용을 해가지고 문제를 푼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여기 이 과정들 중에서 빠진 과정이 하나가 있어요. 사실 두세 개가 더 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빠진 과정이 하나가 있어요. 어떠한 과정일까요? 이 과정이에요. 이 과정. 학습을 한 다음에 문제에 대한 데이터에 적용하는 단계 사이에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게 뭐냐면 평가라고 하는 과정이 됩니다. 자, 학습의 결과로 구체적인 파라미터의 값을 갖고 있는 수학적인 모형이 도출이 되잖아요. 걔를 바로 직접적으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풀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데이터에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적용을 하기 이전에 평가를 먼저 해야 된다고. 학습의 결과로 도출이 된 모형의 성능이 좋은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을 한 다음에 좋다라는 판단이 서면 그제서야 그 다음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풀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데이터에 적용을 한다고. 그렇지 않다. 모형의 성능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판단이 서면 다시 이전 단계로 돌아가서 모형의 성능을 개선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이퍼 파라미터의 값을 바꿔본다든지 아니면 모형의 형태를 달리 해본다든지 아니면 데이터를 더 수집을 한다든지 이러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서 다시 학습을 하고 그 학습 결과로 나온 모형의 성능을 평가를 하고 그 평가의 결과가 괜찮으면 그 다음에 최종적인 단계로 넘어간다고. 자,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해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러한 데이터를 평가 데이터라고 합니다. 자, 평가 데이터로 사용이 될 수 있는 데이터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모형의 성능을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어떠한 정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힌트 정보뿐만 아니라 어떠한 정보까지 있어야지만 모형의 성능을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정답 정보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학습의 결과로 도출이 된 모형을 이용해서 평가 데이터에 존재하는 각각의 관측치에 대한 정답을 예측했을 때 그게 실제 정답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 모형의 성능을 평가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평가 데이터에도 반드시 각각의 관측치에 대해서 독립변수 데이터랑 그 다음에 종속변수 데이터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일까요? 평가 데이터에도 힌트와 정답에 대한 데이터가 모두 존재하는데 무엇에 사용이 된 데이터면 안 되냐면 정수 학생이 말한 것처럼 학습에 사용이 된 데이터면 안 돼요. 왜? 평가의 목적이 무엇이기 때문에 학습 데이터를 우리의 모형이 얼마나 잘 사용하는지를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새로운 데이터에 존재하는 종속 변수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게 무엇이냐면 평가의 목적이에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평가 데이터는 학습에 사용이 된 데이터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평가 데이터를 어떻게 준비를 하냐면 처음에
정답과 힌트 정보가 모두 있는 데이터가 있을 거잖아요. 이러한 데이터를 정답 데이터라고 그냥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두 가지 데이터 셋으로 구분을 합니다. 무엇과 무엇? 학습 데이터와 평가 데이터로 구분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학습 데이터에도 정답이 존재하고 평가 데이터에도 정답이 존재하겠죠. 왜? 정답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구분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두 개 중에서 무엇만 가지고 학습을 해요? 학습 데이터만을 가지고 학습을 하고요. 그러면 비용함수의 값을 미니마이즈하는 파라미터의 값이 도출이 되겠죠. 맞아요. 그 결과를 어디에 적용해서? 평가 데이터에 적용해서 모형의 성능을 평가를 하고 그 평가의 결과가 괜찮다, 좋다라는 판단이 서면 그제서야 최종적으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풀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데이터에 적용을 한다고요. 그렇지 않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모형의 성능이 좋지 않다라는 판단이 서면 다시 이전 단계로 돌아와서 모형의 성능을 개선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여러분들이 취하고 이후의 과정을 다시 반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응? 자, 그리고 모형의 성능을 평가를 할 때는 어떠한 특정한 지표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모형의 성능을 평가할 때 사용이 되는 지표도 무엇에 따라서 달라지냐면 비용함수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풀고자 하는 문제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져요. 즉 회귀 문제에 대해서 모형의 성능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지표하고 그리고 분류의 문제에 대해서 모형의 성능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지표가 다르다고요. 자, 회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어떠한 지표를 사용을 하냐면 R제곱이라고 하는 지표를 사용을 합니다. 얘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할 텐데 간단하게만 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면 얘는 일단 0하고 1 사이의 값을 갖고요. 우리의 모형이 학습 데이터나 평가 데이터에 존재하는 종속 변수를 설명하는 정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R제곱이 1이면 완벽하게 설명을 하는 거고요. R제곱의 값이 0이면 하나도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에 가까운 값이 나와야지만 모형의 성능이 좋은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은 없어요. 얼마 이상이면 모형 성능이 좋은 거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절대적인 답이 없다고요. 그리고 분류의 문제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지표들이 사용이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 지표가 정확도예요. 이 정확도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기 나온 것처럼 데이터에 존재하는 전체의 관측치들 중에서 몇 %에 해당하는 관측치의 종속 변수를 우리의 모형이 제대로 예측했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만약에 accuracy의 값, 즉 정확도의 값이 90%가 나왔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데이터에 존재하는 전체의 관측치들 중에서 90%에 해당하는 관측치에 대해서 우리의 모형이 종속 변수를 제대로 예측을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각각의 지표에 대해서는 나중에 해당 내용이 나올 때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